17년입니다. 북극 빙해선 시장이 단 세 나라에 의해 장악된 시간입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철벽 같은 독점이었죠.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북극은 경험 없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마이너스 40도 혹한에서 강철은 유리처럼 부서집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입니다. 2.7m 얼음 앞에서 배는 장난감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7년간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빙해선 경험 제로, 북극항해 기록 제로. 그런 나라가 17조 규모 프로젝트에 입찰서를 냈습니다. 본사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됐죠. 자살행위다. 핀란드 심사관이 비웃었습니다. 경험 없는 나라가 북극을 논한다고.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저는 30년간 북극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얼음의 사제라 불렸죠. 제가 단언합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테스트에서 균열이 났습니다. 내부 배신도 있었습니다. 200억 추가 비용이 발생했죠. 세계가 손가락질했습니다. 역시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부했습니다. 데이터로 기록하고 보강하고 다시 일어섰죠. 새벽 2시까지 꺼지지 않는 용접 불꽃, 떨리지 않는 손끝, 눈물로 범벅된 설계도. 저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북극 한가운데였습니다. 영하 42도 스발바르 해역. 저는 함교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배가 3m 얼음을 향해 돌진했죠. 쿵 얼음이 폭발하듯 갈라졌습니다. 17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17년 독점이 무너지는 소리는 가장 조용한 폭발이었습니다. 오로라가 하늘에서 춤췄습니다. 북극이 그 나라를 축복하는 것 같았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경험 제로에서 시작해 세계 1위를 꿈꾼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의 증인이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북극의 얼음을 읽어왔습니다. 얼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에서 들린 한 단어가 제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북극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나라가 17조 프로젝트에 도전한다는 겁니까?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얼음은 경험 없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2019년 겨울 모스크바 야말레인지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북극운항본부 자문역으로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회의 주제는 간단했습니다. 북극 항로 확장 프로젝트 17조 규모의 빙해선 발주였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17년간 이 시장을 장악해온 철벽 같은 구도였죠.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입찰 의향서가 들어왔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북극보다 차가운 침묵이 흘렀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빙해선 경험이 제로인 나라가 북극을 논한다는 겁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하는 혁신적입니다. 혁신적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죠. 북극에서 혁신은 죽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얼음은 이론을 삼키고 시뮬레이션을 조롱하고 경험 없는 자를 무덤에 묻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걸 목격해왔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설계도가 떴습니다. 양방향 쇄빙 LNG선. 배가 앞뒤 어느 방향으로도 얼음을 깰 수 있다는 개념이었죠. 아지포드 추진 시스템, 이중 선체 구조, 저온 강제 적용. 수치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만. 핀란드 선급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미소였죠. 현장은 다릅니다. 얼음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북극 항로 48만 킬로미터를 직접 항해한 사람으로서 저는 압니다. 얼음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움직이고 예측 불가능하게 갈라집니다. 마이너스 40도 혹한에서 강철은 유리처럼 부서지죠. 페트로프,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북극은 시뮬레이션 따위로 이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경험이 없다면 죽습니다. 얼음을 모르면 배가 부서집니다. 한국이 아무리 설계를 잘했다 해도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죠. 상식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북극은 초보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상무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페트로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인정하면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이 거부하면 우리도 거부합니다. 한국 조선소로 가서 직접 검증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은 회색이었죠.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제 호흡이 하얗게 서렸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그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조선 강국이라는 소문은 들었죠. 하지만 빙에서는 다릅니다. 일반 선박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얼음과 싸우는 배는 강철이 아니라 의지로 만들어집니다. 제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간 기록해온 항해일지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빙에는 장난이 아니다. 얼음은 살아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과연 얼음의 언어를 아는가?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내일 거제도행 비행기를 예약해야 했죠.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의 설계가 허상인지 아니면 혹시 모를 가능성인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경험 제로인 나라가 북극을 이긴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얼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북극의 냉기보다 차가운 건 현실이니까요. 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시험하러 간 게 아니라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였다는 걸요. 거제도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모스크바의 차가운 회색과는 다른 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공항을 나와 조선소로 향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대한 선체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저기가 우리 야드입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죠. 판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찰만 하겠습니다. 조선소 정문을 지나 본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설계도면이 펼쳐져 있었죠. 그리고 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철수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페트로프 선장님. 그의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현장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시작하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양방향 쇄빙 LNG선입니다. 전장 299m, 폭 50m. 아지포드 추진 시스템으로 전후방 쇄빙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3차원 모델이 떴습니다. 배가 회전하며 얼음을 가르는 시뮬레이션이었죠. 수치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쇄빙 두께 2.1m, 속도 5노트, 연료 효율 30% 향상.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얼음은 시뮬레이션을 비웃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었죠. 김 팀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흥미로운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은 철학으로 이기는 곳이 아니었죠. 북극에선 경험이 생명입니다.
이론은 현장에서 무용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죠. 김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조선소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말했죠. 김 팀장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야드로 나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진동, 작업자들의 외침.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선체 하부를 보았습니다. 저온 강제가 정교하게 용접되어 있었죠. 용접선이 매끄러웠습니다. 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용접 품질은 괜찮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팀장이 옆에 섰습니다. 저희는 용접사 1급 자격자만 투입합니다. 엑스레이 검사 통과율 99.8%입니다. 수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북극은 수치로 이기는 곳이 아니니까요. 얼음을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마이너스 40도에서 강철은 유리처럼 부서집니다. 용접선이 갈라지고 선체가 비명을 지르죠. 제 말에 김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습니다. 페트로프 선장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부족했죠. 북극은 진심을 먹고 사는 괴물이니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야드를 지나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불이 꺼져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야드로 걸어갔죠. 용접사 2명이 선체 하부에 매달려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 시간에 일합니까? 제가 통역사에게 물었습니다. 통역사가 작업자에게 물어봤죠.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납기를 맞춰야 합니다. 선장님이 오셨으니 더 완벽하게 보여드려야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론은 부족하지만 간절함은 넘쳐났죠. 그 순간 제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나?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간절함만으로 북극을 이길 순 없습니다. 얼음은 감정을 모릅니다. 다만 힘과 경험만을 인정하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포기는 더 없어 보인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의 불꽃이 얼음을 녹일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의 손끝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 그게 나를 불안하게 했다. 거제도의 밤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냉정을 조금 녹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죠. 내일은 설계 세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얼음이 그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삼킬지.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허드슨만의 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함교 위에 서서 얼음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펼쳐진 얼음 평원이었죠. 두께 1.5m. 북극보단 얇지만 초보자에겐 충분히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죠. 그의 손이 난간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얼음은 진실만 말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죠. 다음 날 새벽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천수가 천천히 얼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조타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선체 응력, 엔진 출력, 얼음 두께. 충돌 5초 전. 항해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쿵. 배가 얼음을 쳤습니다. 진동이 선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죠. 균열이 방사형으로 퍼졌습니다.
배가 전진했습니다. 쇄빙 성공.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저도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 이론이 통하는군.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후진 쇄빙, 양방향의 핵심이었죠. 후진 전환합니다. 김 팀장이 명령했습니다. 아지포드가 180도 회전했습니다. 배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다시 얼음을 향했습니다. 쿵.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얼음이 다시 갈라졌습니다. 배가 후진으로 전진했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삐삐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신호등이 깜빡였죠. 조타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균열 감지. 선미 하부 15cm. 항해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제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즉시 복귀한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내려졌고 배가 멈췄습니다. 테스트는 중단됐죠. 저는 선미로 내려갔습니다. 균열 부위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용접선 근처에 가느다란 금이 가 있었죠. 15cm.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에선 치명적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죠. 김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원인 분석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취성 균열, 응력 집중, 아지포드 주변 구조 약화. 하나씩 원인이 밝혀졌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러시아 본사에 보낼 문서였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실패 그러나 이유가 명확하다. 김 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장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엔 절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 보였죠. 3개월 후 다시 갑니다. 제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다시 간다고요?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본사가 허락하겠습니까? 설득하겠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북극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부했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얼음은 그날 한국을 시험했다. 균열은 배에 생겼지만 흔들린 건 내 믿음이었다. 이들은 실패를 보고가 아니라 설계로 기록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포기할 줄 모른다. 그게 기술보다 무섭다. 허드슨만의 얼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균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접부 취성 파손, 구조 응력 과다, 보강 비용 200억. 숫자들이 차갑게 늘어섰죠.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본사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모스크바 고위층의 얼굴들이 화면에 떴죠. 실패는 예산 낭비다. 프로젝트 중단을 검토하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김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죠.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얼음보다 냉혹한 건 본사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 팀장이 회의실을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제도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내부 유출이라는 말이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핀란드 측이 우리 설계도를 입수했대요. 팀원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죠. 누군가 내부에 있다는 겁니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메일 기록, 접속 로그, 문서 열람 내역. 하나씩 추적됐죠. 그리고 3일 후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구조팀 이 과장이었습니다. 회의실에 그가 불려왔습니다. 김 팀장과 보안 팀장이 앉아 있었죠. 저도 배석했습니다. 이 과장의 얼굴은 재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 팀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죠. 이 과장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백혈병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습니다. 핀란드에서 3억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살려야 했습니다. 제 아들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김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을 뿐이었습니다. 설계도는 다 넘어갔습니까? 보안 팀장이 물었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상세 도면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음이 아니라 사람이 배신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뢰가 깨졌죠. 이 과장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엔 죄가 아니라 절망이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과장 앞에 섰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 치료비는 회사가 지원하겠습니다. 이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떠나야 합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과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를 조아렸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이 과장이 나갔습니다. 저와 김 팀장만 남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계는 유출됐습니다. 하지만 의지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보강합니다. 그리고 다시 테스트합니다. 본사는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제 목숨을 걸죠. 저는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의 믿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죄보다 더 무거운 건 회사의 침묵이었다. 한국은 실패를 감추지 않았다. 오히려 상처를 드러내며 강해졌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조선이 아니라 전쟁이었다. 기술의 전쟁, 신뢰의 전쟁. 그리고 그들은 이미 나보다 더 강했다. 이유는 하나, 간절함. 거제도의 밤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차가운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었죠. 증인이었습니다. 보강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용접 구조 개선, 냉충격 시험 12회 반복. 김 팀장은 직접 현장에 섰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용접복을 입고 팀원들과 함께 강철을 다뤘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단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때만.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잠이 깨어 야드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그런데 현장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김 팀장과 팀원들이 선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죠. 그들 옆엔 식은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일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지치면 실수합니다. 실수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는 다시 용접기를 들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노동이 아니라 신념이다. 팀원 하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였죠. 선장님,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해냈습니다. 아직 성공 못했는데요. 포기란 단어를 설계도에서 뺐습니다. 그게 성공입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죠. 2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보강이 완료됐습니다. 응력 분석 정상,
냉충격 시험 통과, 용접 재검사 완료. 모든 데이터가 녹색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 팀장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죠. 이제 얼음에게 사과받을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다시 허드슨만이었습니다. 저는 함교 위에 섰습니다. 회색 얼음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죠. 1.5m, 1.8m 구간. 이번엔 달랐습니다. 출발합니다. 김 팀장의 명령이었습니다. 배가 움직였죠.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쿵. 첫 충돌이었습니다.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배가 전진했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정상이었습니다. 후진 전환. 아지포드가 회전했습니다. 배가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다시 얼음을 쳤습니다. 쿵.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얼음이 또 갈라졌습니다. 선미의 진동이 사라졌습니다. 얼음이 순순히 갈라졌죠. 균열 체크. 항해사가 외쳤습니다. 데이터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균열 없음. 응력 정상. 모든 시스템 녹색. 조타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김 팀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함교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죠. 제 손이 떨리는 건 드디어 이론이 현실을 꿰뚫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 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선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의 땀 덕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수챗에 적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얼음을 부쉈지만 오늘 처음 신념을 부쉈다. 얼음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건 나였다. 그들의 실패는 흉터가 아니라 증거였다. 그날 한국은 얼음을 이겼고 나는 내 오만을 잃었다. 허드슨만의 별이 빛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허드슨만은 따뜻합니다. 진짜 시험은 북극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팀장이 저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로 가야 합니다. 영하 40도, 얼음 두께 2.7m. 거기서 성공해야 세계가 인정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발바르라는 이름만으로도 공기가 얼어붙었죠. 북극의 심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증인입니다. 3주 후 우리는 스발바르에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칼처럼 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영하 42도였습니다. 눈썹에 서리가 맺혔습니다. 이게 북극입니까?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편입니다. 우리는 테스트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얼음 평원이 펼쳐져 있었죠. 회색과 흰색만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태양은 수평선 위를 맴돌았습니다. 밤이 오지 않는 땅이었죠. 천수가 얼음 앞에 섰습니다. 2.7m 두께의 괴물이었습니다. 허드슨만과는 차원이 달랐죠. 저는 함교에서 얼음을 바라봤습니다. 이 얼음을 깨면 세계가 바뀝니다. 김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제 귓가에 박혔죠.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죠. 출력 100%. 전진 세빙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배가 얼음을 향해 나아갔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5노트, 6노트, 7노트. 쿵. 첫 충돌이었습니다. 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얼음이 버텼습니다. 균열이 생기지 않았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김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배가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진했죠. 쿵. 두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달랐습니다. 둔탁한 폭발음이었죠. 얼음의 가느다란 선이 그어졌습니다. 균열이었습니다. 한 번 더. 배가 세 번째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쿵.
얼음이 폭발하듯 갈라졌습니다. 거대한 균열이 방사형으로 퍼졌죠. 2.7m 얼음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배가 그 사이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조타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후진 쇄빙 전환합니다. 김 팀장의 명령이었습니다. 아지포드가 180도 회전했습니다. 배가 천천히 뒤로 물러났죠. 그리고 다시 얼음을 향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선미 응력, 용접부 온도, 구조 진동. 모든 숫자가 녹색이어야 했습니다. 단 하나라도 빨간색이 뜨면 실패였죠. 쿵. 후진 충돌이었습니다. 배가 떨렸습니다. 얼음이 또 갈라졌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녹색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녹색이었습니다. 균열 없음. 응력 정상. 엔진 출력 안정. 항해사가 외쳤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북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배가 북극을 가르렀습니다. 조타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효율은 기존 대비 30% 높았습니다. 신뢰도는 완벽했습니다. 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보았습니다. 김 팀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장님.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배가 아니라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스발바르의 하늘에 오로라가 떴습니다. 초록빛과 보라빛이 춤을 췄죠. 저는 갑판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날의 바람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진실을 베어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북극은 아무에게도 미소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나는 얼음에게 물었습니다. 믿을 수 있겠냐? 얼음은 대답했습니다. 이젠 믿는다. 김 팀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그도 하늘을 바라봤죠. 선장님, 이제 믿으십니까? 네. 이제 믿습니다. 오로라가 배의 선체에 반사됐습니다. 강철이 초록빛으로 물들었죠. 그날 북극의 침묵이 한국을 칭찬했습니다. 저는 수첩에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증언자가 됐다. 기술이 아니라 인간을 증언하는. 모스크바 야말레인지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중앙 좌석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증위원이었죠. 한국과 핀란드 두 팀이 마지막으로 맞붙는 자리였습니다. 공기엔 북극보다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고르 상무가 입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양쪽 팀이 마주 앉았습니다. 핀란드 측 대표는 마르쿠스였습니다. 17년간 독점을 지켜온 남자였죠. 시작하겠습니다. 이고르의 목소리였습니다. 마르쿠스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죠. 17년 무사고 운영 기록입니다. 완벽한 신뢰성입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그래프들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첫 테스트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내부 유출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죠. 김 팀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입니다. 균열도 있었고 유출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르쿠스가 비웃었죠. 하지만 그걸 이겨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기록했고 보강했고 다시 성공했습니다. 스발바르 2.7m 얼음을 돌파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발바르 테스트 영상이었죠. 얼음이 갈라지는 장면, 녹색으로 빛나는 모니터, 오로라 아래의 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는다는 걸. 단지 증명한다는 걸. 마르쿠스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스발바르 데이터를 어떻게 믿습니까?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고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페트로프, 당신이 검증자였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증언이 필요합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스발바르 테스트의 검증자는 저입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얼음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날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북극을 정복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효율은 핀란드보다 30% 높았습니다. 신뢰도는 완벽했습니다. 균열은 제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나는 기술이 아니라 진심을 보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팀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대신 포기가 없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소리쳤습니다. 매수된 증언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그 말은 얼음을 모욕하는 겁니다. 북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터졌죠. 이고르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이고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7년간의 파트너십, 오늘로 끝입니다. 마르쿠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소에 발주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폭발했습니다. 환호와 탄식이 뒤섞였죠. 김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모스크바의 겨울 하늘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죠. 얼음이 심판을 내렸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음처럼 얼어붙었다. 나는 그 얼음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다. 핀란드는 기술을 말했고 한국은 진심을 말했다. 그리고 북극은 진심의 손을 들었다. 그날 17년 독점의 신이 쓰러졌다. 조용히 그러나 영원히. 내가 본 건 배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혼이었다. 북극 항로 2023년 봄이었습니다. 거대한 함체가 물 위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건 배가 아닙니다. 선원입니다. 299m의 강철이 바다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양방향 쇄빙 LNG선 천수호. 4년간의 사투 끝에 태어난 괴물이었죠. 선체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진수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북극 실전 항해였죠. 우리는 야말 반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북극해의 심장부였습니다. 3m 얼음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죠. 저는 함교에 섰습니다. 김 팀장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출력 100%. 후진 쇄빙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천천히 뒤로 돌았습니다. 아지포드가 회전했죠.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쿵. 첫 충격이었습니다. 3m 얼음이 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음이 폭발하듯 갈라졌습니다. 균열 없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배가 다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얼음이 연달아 갈라졌습니다. 30분간 쉬지 않고 쇄빙했죠. 저는 손으로 난간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늘에 오로라가 떴습니다. 초록빛과 보라빛이 배의 선체에 반사됐죠. 얼음 위로 빛이 춤을 췄습니다. 제 심장이 북극의 소리와 같은 박동으로 뛰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야말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이고르 상무가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효율 32% 절감, 손상 제로. 한국은 이제 우리의 파트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페트로프, 내가 옳았다. 아닙니다. 얼음이 옳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갑판에 나갔습니다.
북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웠죠.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났습니다. 17년간 나는 북극을 믿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을 믿습니다. 오로라가 바다 위로 춤췄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자를 벗고 경례했습니다. 그 경례는 사람에게, 기술에게, 그리고 진심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아직 안 해본 일의 이름입니다. 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작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론 눈이 내립니다. 책상 위엔 완성된 원고가 놓여 있죠. 얼음의 증인. 제 회고록입니다. 400페이지에 담긴 4년간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나는 얼음의 언어를 배웠다. 하지만 한국에게서 나는 인간의 언어를 배웠다. 북극의 바다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위를 건너는 인간은 매번 새로 태어난다. 신문을 펼칩니다. 경제면 헤드라인이 보입니다. 한국, 세계 빙의선 시장 점유율 38% 달성. 저는 미소 짓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김 팀장입니다. 선장님, 책 잘 받았습니다. 과찬입니다. 언제부터 우릴 믿으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새벽 2시 거제도 야드에서 용접 불꽃을 봤을 때부터입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당신들의 손끝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전화가 끊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계속 내립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겁습니다. 그날의 북극은 숨을 멈췄다. 그리고 세상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중얼거립니다. 얼음이 갈라질 때 인간의 한계도 함께 부서졌다. 17년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가장 조용한 폭발이었다. 나는 봤다. 기술이 인간의 신념을 담는 순간을. 책을 덮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습니다. 30년 인생이 담긴 책입니다. 저는 일어섭니다. 코트를 입습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걷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빅토르, 후회는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얼음이 선택했습니다. 나는 단지 증언했을 뿐입니다. 눈이 제 어깨에 내려앉습니다. 녹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